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인생은 실전이다. 아주 작은 날개짓의 시작. 신영준, 주원규 지음, 상상스퀘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눈앞의 현실과 머릿속 생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매일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인생은 이렇게 실전이지만 정작 우리는 실전에 대한 연습은 고사하고 진지한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악물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죽어라 취업을 준비해서 마침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않은 인간관계 한 방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경제적으로 심지어 정서적으로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번 책을 통해 바라만 보는 현실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인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인생에 관한 절대적인 정답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명쾌한 통찰도 다른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일 수 있다. 상황에 따른 맥락이 존재할 뿐 절대적인 정답은 사실 자기만이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운이 좋았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 분야의 고수를 포함한 많은 사람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생이라는 실전 속에서 자신에게 한 번 정도 던져봐야 할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들을 추려낼 수 있었다. 과연 일만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까? 젊어서 고생은 진짜 사서도 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인 공짜의 속성은 무엇일까?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인 죽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존재일까? 일주일에 얼마나 일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박한 꿈인데 과연 가능할까? 말을 잘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부터 늙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여러 채널에서 얻은 소중한 피드백과 인생 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책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다. 맥락이 바뀌면 해결책도 바뀐다. 그러기에 읽으면서 곱씹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우리와 대화하듯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우리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집필했다. 수많은 성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발단의 계기가 존재한다. 놀랍게도 그 순간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간 다른 무언가가 생각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삶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생은 실전이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약간 다른 0.1%를 선물하는 책이 되기를 소망한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능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를 바라며 유튜브 심사인당,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에서 더 많은 분들과 더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우리는 이번 책을 통해 또 하나의 느슨한 유대를 맺었다. 보이지 않는 느슨한 유대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좋은 연결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과 자극을 준다. 우리 자신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많은 인생 이야기가 원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배운 것을 느슨한 유대를 통해 공유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모든 독자분들이 인생은 실전이다를 통해 위기에서 버틸 수 있고 동시에 기회가 왔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1년 여름 신영준, 주언규 제1원칙 인생은 실전이다. 안타깝지만 인생의 예행 연습은 없다. 무언가 연습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조차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고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만나기 전부터 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할 많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강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망하는 것과 실패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망한 것은 결론이고 실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전혀 다르다. 만약 실패했고 그 상황이 끝이라면 그것은 이제 실패가 망한 것으로 결론 난 셈이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다면 실패는 당연한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 망하지 않으려면 잘 실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실패는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것을 잘 관찰하고 활용하면 절대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만 탑재하고 있어도 망할 확률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된다. 우선 실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실패했더라도 잘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게 있을 수 있다. 실패 자체를 최악이라고 부정해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한 후에는 이를 꼼꼼하게 복귀해야 한다. 실패했을 때 실물이 남는 경우는 잘 없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숨겨진 자산이 남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조언해 주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잘 추스리고 자신이 무엇을 체득했는지 진지하게 반추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보다 실패를 압도적으로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실패에서도 무언가를 얻어내고 추려내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실패는 계획을 수정하라는 강력한 신호이다. 사람은 대부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상황이 좋고 문제가 없다면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바뀌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런 관점에서 실패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행동케 하는 신호도 없다. 큰 실패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작은 실패는 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은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반면 실패의 긍정적 측면을 악용하여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실패에 만성적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실패했지만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무언가 내공이 쌓이고 성장한다며 착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점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숨은 자산도 쌓이지 않고 계획 수정도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정신승리하면서 불필요한 실패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다. 실패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래도 버티는 과정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한호흡 내뱉기조차 힘겹게 느껴진다. 그렇게 세파에 이리저리 치여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를 단단히 잡아주는 것은 망하지 않고 버텨냈을 때 만날 독착점, 즉 목표이다. 목표는 진부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된다.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큼 최악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고의 영역이다. 생각은 모든 것의 원초적 시작이다. 거대한 결과는 작은 실천의 합으로 이뤄지고 그 작은 실천의 원초적 시작은 바로 생각이다.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말 같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나아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 당연하고 간단한 것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아주 작은 시작점을 찾지 못한다. 미칠 것 같이 힘든 상황이면 오히려 목표는 명료해진다. 일단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지금보다 1%더 나아질 것인지 따져보면 된다. 수많은 상담 요청 메일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인지하는 만큼 최악이 아닐 때가 많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상황을 악화하는 일만 반복하여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실천이 불가능해도 최소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많은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났다.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확신이 든 부분은 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실패를 견디고 더 나아가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거나 공부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실패는 부정적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피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에 각인된 경우도 많다. 실패를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또 심지어 전혀 잘못한 게 없어도 실패는 우리 인생에 스며들 수 있다. 반대로 애타게 원하는 성공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고 잡혔던 성공도 도망가기 일쑤이다.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제일 원칙은 망하지 않는 것이다. 망하지 않으면 시련은 지나갈 것이고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버틸 수 있다면 태어난 것이 왜 축복인지 깨닫는 순간도 경험할 것이다.
충분히 준비하고 실전에 뛰어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럴 방법은 없었다. 인생은 실전이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다. 거기서 1cm만 더 나아가서 가끔은 하늘을 보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떨궈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적어도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전하면서 이 글의 마침표를 찍는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 진짜 부자에게 배우는 부자의 생각법. 코로나 이후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용과 생계가 불안정해지다 보니 모두가 반강제로 경제에 노출된 것이다. 첫 시작은 주식이었다. 주가가 급락하다가 저점을 찍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같은 신조어도 생겼다. 아기 엄마, 종교인, 공무원 등 평소에 주식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도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땡땡은 작년에 들어가서 얼마를 벌었대. 땡땡은 3월에 들어가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땡땡은 얼마 전에 산 공모주가 따상해서 얼마를 벌었다던데. 이쯤 되면 주식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따라 주식 계좌를 열고 무작정 들어본 종목을 사다가 손해본 사람도 많다.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막상 하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주식. 어떻게 대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을까? 우리나라에서 부자하면 손꼽히는 대표적인 두 멘토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3프로TV의 대표 김동완 프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오해한다고 말한다. 학창시절에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명예, 안정감, 워라밸, 관계 등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 돈을 모으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재테크 수단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주식이다. 동시에 돈을 잃기 가장 쉬운 곳도 주식이다. 돈을 잃는 것도 금방이고 버는 것은 오래 걸린다. 50% 손해를 메꾸려면 100%를 벌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익률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잃어도 자기는 번다는 묘한 자신감이 있는 것일까? 부자가 되려면, 특히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종잣돈과 기본적 소양이다. 종잣돈은 반드시 노동으로 번 돈을 아껴서 모아야 한다고 김동완 프로는 귀뜸한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험은 중요하다. 종잣돈은 성질상 투자로 벌 수 없는 돈이다. 마중물을 넣지 않고는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종잣돈이 클수록 수익은 빠르게 늘어난다. 보통 벌고 싶은 돈의 10분의 1을 종잣돈으로 설정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방법과 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어디에 투자할지 기준을 세우고 시장의 정보를 살피며 참고할 만한 매체를 찾아 공부하는 등 이 시기는 정보를 학습하는 시기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편한 매체만 선호하지만 자신이 정보를 얻는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다. 매체의 성향에 따라 중요한 소식이 누락될 수도 있고 사실보다 과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부자, 주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커피값, 학원비, 자동차 유지비 같은 돈을 아껴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부자가 된다. 좋은 주식을 사 모으고 그 주식의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존 리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차트가 아닌 기업을 보는 법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 단순 명료한 정답 뒤에는 필연적으로 질문이 따른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어디에 있고 그 주식의 가치는 언제 오르는가? 존 리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하고 큰 기업을 사는 것으로 시작하라 라고 귀뜸한다. 이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간다는 것이다.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부자가 천천히 되는 이유는 이 기다림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싫어서 HTS, MTS를 켜고 매매를 한다. 그러나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 이내의 고수이거나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 외의 대부분은 결국 돈을 잃는다. 오늘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재미는 없지만 훨씬 안전한 방법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사서 모으는 것이다. 지금도 돈을 벌고 앞으로도 돈을 벌 회사의 주식을 타이밍 재지 않고 사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팔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존 리 대표에 따르면 주식 투자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조금씩 새고 있는 돈을 아껴서 주식을 사는 데 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동완 프로에 따르면 어느 수준의 종잣돈에 이르기까지는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 집중하고 투자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방법론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바로 부자가 되려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존 리 대표식 투자법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묵혀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김동완 프로식 투자법은 상당한 규모의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인내를 요구한다. 각종 투자 방법과 경제에 관한 공부까지 해야 하니 꽤 많은 것이 요구된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만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되었든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법, 돈을 지키는 법, 돈을 불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김동완 프로의 말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부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부자가 되는 속도도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언젠가 그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끈기를 키우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 신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기를 달라고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내적 동기가 충만해도 모든 과정에는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그런 부정적 감정을 봉쇄하면서 원하는 종착지에 도착하는 과정을 버티는 힘이 바로 끈기이다. 학교를 다닐 때는
똑똑한 친구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험한 세파에 이리저리 휩쓸려 보니 이제는 똑똑한 친구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끈기 있는 사람이 더 존경스럽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핵심 뼈대가 되는 끈기를 키울 수 있을까? 1. 끈기를 키우는 시작은 끈기이다. 끈기란 결국 지속 가능한 힘이다.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보다 달콤한 유혹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많이 얻고 싶다면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 이 역설적인 말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다. 본능적인 욕구를 끊어내야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노력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너무 추상적인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적절한 환경 설정을 통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부터 제거해보자. 그런 결단과 실천이 끈기를 확실하게 키우는 시작이다. 흔히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럼 시작의 반은 무엇일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시작의 반이다. 목표 달성이 100%라면 환경 설정이 25%나 차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잘할 것인지 고민하기에 앞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든 끈기는 마음에서 나온 끈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2. 실패했을 때를 생생하게 생각하라. 원하는 꿈을 선명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다. 바로 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손실 회피 편향에 익숙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실패했을 때 따라오는 고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면 없던 끈기도 조금씩 샘솟을 것이다. 나는 끈기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정신력이 강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과 일이 많아졌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진짜 피곤해도 일하는 경우가 저절로 많아졌다. 예전에는 실패가 나 혼자만의 실패여서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실패의 크기가 너무나 커졌다. 망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도저히 일을 열심히 안 할 방도가 없다. 3.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끈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경우가 더 많다. 결국 무언가를 지속하려면 몰입해야 한다. 몰입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일의 난이도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자연스럽게 빠져든다. 터무니없는 목표를 잡고 조금 시도하다 좌절하면서 끈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가 매우 떨어지는 행동이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만 해도 몰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짧은 시간에 한 것처럼 에너지 소모가 덜하다고 느끼게 된다. 즉, 더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끈기를 오래 지속하는 힘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노력한 시간이 똑같아도 더 깊이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이 확연히 올라갔다면 이 또한 과거에 비해 더 오래 일했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끈기를 늘리기 위한 다른 방법의 접근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기운과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라고 말했다. 그만큼 끈기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태도이자 덕목이다. 상담을 통해 만난 사람 중에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끈기가 부족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만 꼼꼼하게 실천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끈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끈기가 있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일 잘하는 사람 대 돈 잘 버는 사람. 많은 사람이 크게 착각해서 억울해하는 점이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조금만 일해보면 바로 깨닫게 된다.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인정받는다. 열심히 하면 잘할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냉정하게도 열심히는 좋은 결과를 100%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점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죽어라 노력한 사람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실제로 죽어라 노력했다는 점이다. 일단 노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프로의 세계에서도 상위 10% 레벨에 들어오면 새롭게 깨우치는 것이 있다. 열심히, 심지어 잘했더라도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과물을 잘 만드는 것과 그 결과물이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전혀 다른 세계이다. 돈 잘 버는 데는 특히 운이 많이 개입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과 돈 잘 버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잘하는 기준은 시장의 잣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 관계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아도 돈을 벌어야 하는 살벌한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태반이다. 시장의 속성과 판매 제품의 맥락에 따라 돈 잘 버는 사람의 능력은 다를 것이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내는 사람은 막연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 하지 않는다.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지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자제품 최강국이었던 일본을 디지털 시장에서 완전히 역전한 사례가 있다.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강점으로 꼽는 장인 정신이 아니다. 신호가 인계점을 넘고 잘 작동한다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생산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대한민국 특유의 정서인 빨리빨리가 디지털 생태계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가장 큰 시장인 디스플레이어와 반도체에서 일본을 압살했다. 이것이 일 잘하는 것과 돈 잘 버는 것의 전형적이자 극명한 차이이다. 돈 잘 버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 악물고 혼자 최선을 다해서 일 잘하는 사람과의 뚜렷한 차이 중 하나다.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향력의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면 투입한 노력을 몇 배로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부분을 아웃소싱하면 그 시간에 본인은 부가가치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시너지를 촉발해 성공을 만들면 매출과 이윤은 점점 더 상승할 것이다. 이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당장 눈앞에 한두 푼을 위해 씀씀이를 아끼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몇만 원 아끼자고 자잘한 일까지 전부 스스로 한다면 그 시간에 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일을 기회비용으로서 포기해야 한다. 먹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다가 건강을 망치면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올바른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마냥 열심히 살 게 아니라 노력을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답을 찾았으면 성과를 성공으로 변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단계씩 이해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돈 잘 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놀랍게도 나는 30대 중반에 죽음에 초연해진 적이 있었다.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내가 목표했던 인생의 노력과 행복의 기울기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상으로 더 노력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도 죽음에 초연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완성하고 싶은 공익적 과업들이 생겼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기로 했다. 기울기가 아니라 절대적 목표치의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억울하고 아쉬워서 쉽게 눈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죽음에 관한 고찰은 중요하다. 삶의 유한함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나는 운이 좋게도 죽음에 관하여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고, 단순히 생각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 깨우침을 얻으며 매우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어서 고민한다고 쉽게 무언가를 배우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얻은 교훈 3가지를 공유하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우선순위. 죽음은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정해준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돼지고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고기에 대한 내 우선순위는 확고하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 어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무엇을 택할 것인지 자주 고민한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덜 고민하게 되었다. 어떤 선택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이것을 후회 최소화 법칙이라고 부른다. 2. 관계의 본질.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관계에는 신호도 있지만 소음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짧은 인생에서 사랑만 하기도 바쁜데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가까운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별것 아닌 일로 많이 싸운다. 운이 없어 별것 아닌 것으로 싸운 감정이 오래가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면 많은 관계의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정말 사소한 일로 가족과 말다툼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고 그냥 상황 자체가 운이 나빴던 일이다. 잘못의 원인이 명백하면 오히려 사과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럴 때는 애매한 상황으로 빠지기 쉽다. 잘못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그런데 말다툼했던 가족 구성원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 상황에서 남은 사람은 사과받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아니면 사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정답은 명백히 후자일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면 관계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우칠 수 있다.
3. 집중. 만약에 기회가 무한하게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제한된 기회를 통해 무언가를 해내야 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더 성취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떠한가? 째깍째깍 초침이 돌아가는 것만 보면 인생이 무한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딱 한 번만 살 수 있는 것이 각자의 인생이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결과의 절대적 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얼마만큼 해냈는지보다 한 번뿐인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게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몰입해서 후회 없이 살았는지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깊게 깨닫는 만큼 삶에 더욱 집중할 것이고 그만큼 후회는 증발할 것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죽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베리톨트 브레이트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 말라. 못난 인생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다. 얼마나 탁월한 표현인가. 앞에서 말한 이야기도 조금 덜 못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고민이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다. 죽음은 마침표이다. 내 인생이 하나의 글이라면 나는 못난 문장과 문단의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죽음을 기억하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직장인이 억대 자산을 만드는 방법. 지금은 억의 존재감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억은 큰돈이다. 월 1,000만 원조차 벌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억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목표가 너무 멀면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부자는 고사하고 집을 사려고 해도 최소 몇 억이 있어야 한다.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버는 평범한 직장인이 억에 접근할 수 있을까? 직장인 복만두는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시각적으로 예민하고 브랜딩에 너른 관심과 안목이 있는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로 자기 관리를 하며 일해왔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돈을 벌기 시작하던 초반만 해도 그녀가 하는 소비는 자신이 돈을 버는 분야인 디자인과 관련된 소비였다. 그런데 점차 씀씀이가 커졌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이유다. 소비 규모가 크든 작든 쇼핑 중독을 한 번쯤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열등감이 있거나 자존감이 부족할 때 소비로 그걸 채우기 위해 더 집착했다.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능력, 소위 있어빌리티를 위한 소비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소비다. 월 200으로 20대에 1억을 만든 김짬부도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에 의지할 뿐이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 살았다. 인싸가 되기 위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네일, 반지, 시계, 지갑, 가방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돋보이는 것을 탑재해야 했다. 그래서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쓰는 일상이 반복됐고 한때 행복 바이러스를 자부하던 그녀는 성형수술까지 알아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타인을 의식한 소비는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에서 외식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가 한준영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때 외모에 자신이 없고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 월 300을 벌면서 벤츠를 몰았고 명품을 온통 몸에 걸치고 다녔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괴로워지듯 그 가짜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오면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이전과 다른 행동을 선택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러던 어느 날은 혼란 속에서 복만두를 찾아왔다. 30 중반, 일반 기업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나이를 맞이하자 복만두는 갑작스럽게 불안해졌다. 지금 일하는 회사를 떠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소비의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복만두는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화장품, 가방, 신발 등의 소비재를 사는 대신 자신을 위한 자산을 사모으게 된다. 혼란스러운 나의 현재가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를 바꾸는 방향으로 쇼핑의 목적을 정했다. 복만두가 쇼핑한 것은 바로 부동산이었다. 똑같이 돈을 쓰지만 이 소비는 저축과 투자로 직결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돈을 쓰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상에 지쳐 집에서 쉬게 된 어느 날, 김짬부는 집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머물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집은 억소리 나는 가격이었고 통장에 있는 돈은 몇백만 원뿐이었다. 그래도 더는 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일단 1억이라도 모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짠테크가 시작되었다. 한준영은 최신 트렌드의 명품과 자동차로 자신의 내적 공허감을 채우려 했다. 그러나 어느새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고 카드값을 생각하며 잠이 오지 않았다. 소비 대신 소득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한준영은 본업을 유지하면서 돈을 더 벌 방법을 떠올렸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자신이 관심 있던 패션 분야에서 소비 대신 판매를 시작했다. 초기에 부진한 구간을 넘어서자 예전 카드값보다도 많은 돈을 부업으로 벌게 되었다. 월급을 기반으로 부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모은 돈으로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모은 돈이 없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 혹은 부업으로 현금 흐름을 늘려갈 수도 있다. 여기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경제 강사이자 칼럼니스트인 김경필은 소비 통제를 하지 않아 저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뚜렷한 목표가 없고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하게 된다 라고 말한다. 방향성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적금이 만기가 될 즈음 괜히 백화점에 가보고 싶고 차를 바꾸고 싶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챙긴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만의 경제적인 목표가 생기면 소비 이전에 저축을 하고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오면 방향성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생각하게 된다. 복만두는 소비의 방향을 바꿨다. 김짬부는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한준영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어떤 시점이 된다고 저절로 나에게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은 확실히 다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작이 중요하다.
초반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꼬이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인 아침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정답이라는 식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회과학 실험에서 증명했듯 아침의 효율이 높은 사람과 밤의 효율이 높은 사람이 따로 있다. 하지만 거대한 사회 시스템은 9 to 6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여기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침을 지배해야 하루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아침의 1분은 오후의 1분과 그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아침에는 가능하면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일어났어도 비몽사몽한다면 조기 기상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핵심은 짧은 시간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쾌적하게 일어나는 비법은 사실 없다. 각자의 필수 수면 시간만큼 충분히 자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 전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트래픽이 가장 높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스마트폰은 여러 면에서 숙면의 적이다. 자기 전에는 최대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질의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면 전반적인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지만 동근 지옥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다. 똑같이 출퇴근을 해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붐비는 시간을 피하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일찍 출근해서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회사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럴 때 독서를 하면 굉장히 생산적인 기분이 든다. 또 아침에 읽은 좋은 내용을 주변 사람과 나누면 당연히 인간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침의 여유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구나 아침은 시간이 촉박하게 흐른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아침에 떠올려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럴 때는 시간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자기 전에 최대한 많이 처리하자. 별거 아니어도 좋다.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지 말고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세트로 준비해 두면 아침에 30초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한 번 정도 상기하고 자면 무의식 중에도 다음날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의식보다 무의식 속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신호를 처리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내일 할 일을 한번 점검하고 자면 아침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런 조언에 그렇게 몇 분 아낀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푸념할 수도 있다. 딱 하루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매일같이 아침을 보내야 한다. 아주 작더라도 좋은 습관이 생기면 평생에 걸쳐 누적되고 그 결과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진다. 결국 습관이 인생이다. 특히 아침은 하루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소하더라도 좋은 아침 습관을 많이 만들면 단단한 뿌리로 자리 잡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애플의 CEO 팀 쿡은 3시 45분에 일어난다고 한다. 전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4시 30분,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과 보그의 편집장 애나 윈터는 5시 45분에 아침을 시작한다.
이들처럼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다. 핵심은 일찍 일어남으로써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지배하는 데 있다. 이때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어쩌면 단 5분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니 아침에 끌려다니지 말고 아침을 지배하라.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에서 볼 수 있는 남다른 특징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